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시험 앞두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강의인 것 같은데 저기 여러분들 문제집 그 문제풀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일단 여러분들 문제집이 좀 너무 많이 늦게 나왔죠. 그 나름대로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다룬다고 했던 게 너무 좀 시간이 좀 지체됐고, 그리고 또 지체된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에 좀 실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만약 이 문제집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그래도 이제 뭐 이 문제집을 이제 뭐 어쨌든 구매를 하셨든 어떻든 뭐 어떤 경로로 소지를 하셨던 간에, 자,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남은 이제 한 달일 채 안 남았는데 한 달 그 채 안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서 점수를 잘 획득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좀 뭐 제가 이제 일단은 의도했던 바 그리고 이제 계획했던 바를 여러분 좀 말씀드리자면, 뭐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문제집 활용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본인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처음에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여러분들 기본소를 여러분들이 혼자서 보시다 보면, 자, 이게 어떻게 시험에 출제될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이제 중요할지 그런 것들을 좀 가려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저도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좀 많이 이제 책을 읽고 보고 문제도 만들어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최대한 그 기본서를 지문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OX에 신경을 좀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OX만 쭉 이제 푸시면서 본인이 이제 실력을 점검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자, 최대한 빨리 이제 보시는 것도 좋지만은 그 해설이 있습니다. 원래는 저기 문제 밑에 이제 해설이 이렇게 달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설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병행해서 보시면, 자, 기본서 한 권을 본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여러분들 누릴 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기본서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기본서를 볼 때 예전에 내가 혼자 공부할 때 봤던 거랑 느낌이 다를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어, 책이 이제 어느 정도 입체적으로 눈에 띌 거예요. 그러면서 책을 읽으면서,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지문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감이 올 겁니다. 그렇게 보면 책을 보는 시간도 훨씬 빨라지고요. 또 책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훨씬 이제 책을 보는 데 있어서 효율성도 훨씬 높아질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여러분들이 요 가급적 요 문제를 갖다가 제가 OX 기본서에 나올 만한 것들은 다 웬만하면 저기 법령을 제외하고는 다 집어 넣었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뭐 실제로 이렇게 출제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홀하기 쉬운 그 기본서의 내용들도 한번 읽어보라는 의미에서 지문이 되게 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출제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다 그냥 기본서를 한번 더 정독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취재한 거니까, 그러니까 요 나온 내용들을 좀 꼼꼼히 보시면 진짜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6년도에 그때는 문제집이 훨씬 더 두꺼웠거든요. 그때는 뭐 여러 단계로 해서 진짜 막 훈련을 많이 거치도록 했었는데,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OX만 계속 무한적으로 반복을 해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OX 지문화하기 위해서는 뭐 필수적인 조건이 여러분들 빠진 내용이 없어야 된다. 그게 이제 중요하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말 저기 뭐 예금거래 기본 약관이라든지 생명보험 용어 해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지문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어떤 뭐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지문화될 수 있는 건 다 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랑 그리고 해설이랑 같이 병행해서 보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아니면 이제 두 가지 다른 이제 방법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바뀐 내용들이 있잖아요. 틀린 지문에서 어떤 내용이 바뀌는지를 기본서에다 다 표시를 그냥 하시고 계속 무한적으로 여러분들 기본서만 이제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단권화가 되겠죠. 뭐 사지선다나 아니면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기본서에 옮겨 적고 하는 단권화도 필요하겠지만, OX를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권화 작업을 하면 훨씬 이제 빠진 내용도 없고 훨씬 꼼꼼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활용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에 따라 이제 하실 거고요. 이제 그 교재에 대한 비판은 뭐 모든 책임은 이제 제가 져야 되니까, 뭐 오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에서의 어떤 오류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카페에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동안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 좀 많이 그 수험생들하고 좀 이렇게 예전만큼 같이 호응을 못하고 교감을 잘 못 나눠서
이번에는 여러분들 좀 최대한 좀 시간 확보를 해가지고 시험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카페에 그 제가 게시판에 만들어 놨으니까 그쪽으로 여러분들 문의 주시면 제가 뭐 있는 시간 최대한 활용해서 바로바로 최대한 이제 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자 이제 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국내 우편 파트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우편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첫 번째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기본적인 내용들 여러분들이 지문 보시면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눈에 딱 떠오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고요. 근데 지문을 봤는데 이게 낯설다 아니면 이게 아리송하다라고 물론 이제 제가 막 좀 지저분하게 꼬아낸 것도 있으니까 아리송할 수는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문 자체가 너무 낯설고 지문이 생소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아직까지 기본서의 내용이 아직 숙제가 좀 덜 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기본서의 내용을 좀 더 계속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나 통화 그 밖의 물건을 날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를 넓은 의미의 우편이라고 한다라고 되는데요. 자, 이게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자, 우편의 의의와 관련해서는 좁은 의미의 우편, 넓은 의미의 우편 있죠. 그래서 제가 뭐 비교하라고 했나요? 그렇죠. 좁은 의미의 우편이라는 것은요. 주체가 누구라고요? 우정사업본부. 넓은 의미는요. 그렇죠. 우편 관서 이렇게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상과 관련해서 자, 국내외적으로 물건 등을 보내는 업무에 한정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우편이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영구까지 추가가 되면요. 넓은 의미의 우편입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좁은 의미의 우편이라는 것은 분명히 국내외로 물건 등을 보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서신이나 물건 등을 보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국내 우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좁은 의미의 우편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여쭤보면 이거는 국내 우편에 한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 2, 3번 지문 관련해서 나온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보세요. 넓은 의미라고 그래놓고 주체가 우정사업본부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좁은 의미의 우편이라 되어야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문서나 통화 그 밖에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 그랬으니까 요거는 좁은 의미의 우편입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좁은 의미의 우편은 국내 우편에 한정한다. 자, 요거는 국내 우편이 아니라 국내외 우편 모두 포함되죠. 그래서 이것도 X. 3번은요. 우편 간서나 간서가 문서나 물품을 전달하거나 이에 덧붙여 제공하는 업무를 통틀어 자 제공하는 업무 영무 등을 통틀어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넓은 의미의 우편이고요. 주체가 우편 간서라고 되어 있네요. 자, 4번 보시면 자, 우편 사업은 자, 우리 클라크가 분류한 산업에 따르면 1차, 2차, 3차 산업 중에 3차 산업입니다. 3차 산업 같은 경우는 기술 집약적이고 서비스 뭐 그런 것들 중심을 이루는데 자, 우리 우편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노동 집약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1차가 아니라 3차 산업에 속하는데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노동 집약적 성격 요거는 맞고요. 그다음 5번 보시면 자, 우편 사업의 회계 제도는 특별 회계. 자, 여긴 좀 특이하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은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특별 회계로서 독립재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요. 독립회계, 독립재산제. 그러면요. 자기들이 적자가 나든 이득이 되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좀 특이하게 어떻게 됩니까? 적자가 났을 때는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5번도 X 다 X네요. 문제 이제 미리 풀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X 지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맞고 안 맞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틀린 부분을 여러분들 잘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정말 죄송한데 해설지가 지금 여기 저도 의도치 않게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보시기 상당히 불편하실 겁니다. 원래 OX집이라는 거는 지문이 있고 바로 그 해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해설을 좀 충분히 달고 그게도 음행 처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뭐 출제된 것뿐만 아니라 좀 강조하는 것들 그리고 편져주라고 해서 제가 각주 좀 단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확인하면서 좀 강약을 조절하라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요 답 맞추는데 시간이 정 없으신 분들은 답 맞추는데 의의를 두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금 어느 정도 좀 여유가 되신 분들은 해설지하고 같이 이제 보십시오. 그게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기본서 한 번 보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는요. 자, 이거는 원래 국가하고 국민하고의 관계는요 다소 권위적인 측면, 권력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권력 관계. 그래서 이거는 공법 관계로 보지만, 자 일반적인 아무리 국가와 국민 사이에 어떤 계약을 하더라도 이게 뭐 군대를 가라, 군대 안 가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당연히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할 거고요. 세금 내라고 했을 때 세금을 내지 않으면요, 그렇죠. 우리도 거기에 따른 또 뭐 가산세라든지 뭐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에게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정한 명령을 바라고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는 거, 그때는 여러분들 공법 관계라고 하지만, 자 아무리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하더라도 서로 당사자끼리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같은 경우는 사법 관계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편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국가가 우리한테 어떤 것을 강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선택하듯이 우편 이용 계약도 우리가 자유롭게 당사자의 어떤 자유로운 합의를 통해서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 뭐 예전에 한번 나오기는 했었는데, 자 우리 우편 금융 상식에 나오는 모든 계약 관계는 다 뭐다? 사법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편 이용 계약도 사법 관계,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예금 계약도 사법 관계,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보험 계약도 사법 관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공법상 계약 관계가 아니라 사법상 계약 관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은 X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7번과 관련해서 자 여러분들, 제가 기본 강의 때 늘 말씀을 드렸지만, 자 우편 이용 계약에서도요 계약의 성립 시기, 예금 계약에서도 계약의 성립 시기, 보험 계약에서도 계약의 성립 시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쯤이면 한 번에 다 정리가 딱 되고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편 이용 계약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죠. 자 우리가 우체국 창구에서 우편 이용 계약을 자 접수했을 때, 그때는요 창구 접수 시, 그때 이제 우편 이용 계약이 성립하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가 우체통을 이용할 때는요, 그렇죠. 우체통이 우리가 투입한 때, 그러니까 집 배우는 아저씨가 우편물을 수거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투입한 때, 그때 우편 이용 계약이 성립하고요. 그리고 자 우리가 방문 접수했을 때는요, 그렇죠. 우리를 방문 접수했을 때는요, 그렇죠. 그 방문 접수인이 우편물을 수령하고 그리고 영수증을 교부한 때, 그때 여러분들 계약이 성립 시기가 인정이 된다.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계약이 성립되면 여러분들 거기에 따른 계약 당사자들 간의 어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우편 간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권리가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거 배달해 줄 의무를 부담할 테니 돈을 달라, 즉 요금 징수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권리가 있을 거고요. 자 발송인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예금 계약이 성립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목적한 바에 따라 제대로 도착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 반면에 뭐 의무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요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생기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수취인이 있는데, 수취인은 우편 이용 계약에서의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자, 여기는 자 예전 2016년도에는 여러분들 우편 이용 계약을 우리가 뭐라고 봤냐면 제3자를 위한, 이때 제3자는 수취인을 위한 계약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3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의무보다도 권리만을 가지고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요금을 납부한다지 그런 의무는 없어요. 다만 그 수취인에게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가? 자 수취권, 그러니까 나한테 보낸 우편물을 내가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또한 자 이제 수취 거부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 우편을 보냈는데 이게 외부적으로 너무 파손이 심한 거예요. 이대로 받기보다는 어떤 수취 거부권을 행사해서 뒤쪽에 나오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연결해서 그렇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배상 공부할 때 어떤 게 있었습니까? 면책 사유에 수취인이 정당하게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바로 면책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취인이 정당하게 수령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취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에 그리고 뭡니까? 참관해가지고 확인하고, 그래서 손해배상에게 내가 동의하면요, 그거 손해배상 결정서를 가지고 우체국 창구에 가서 돈을 지급받으면 되는 거죠.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다 연결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휘발성이 강하다 그러는데, 오히려 우편 금융상식은 한번 이제 틀이 잡히신 분들은 훨씬 이제 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지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 계속 나오는 것들이 지금은 전범위를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히 여러분들 시험 진도별로 나오는 문제집 막 풀어가지고 점수 잘 나온다고 좋아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지문이 나왔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고 기억할 수 있게끔, 그래서 관련되는 것들 나오면 한 번에 쭉
생각을 하시고요. 그게 만약에 좀 의문스럽다 그러면 그 찾아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보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지금은 내가 의문나거나 잘 모르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골라서 여러분들 깊이 파고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치인 같은 경우는 자 아까 수치권, 우편물 수령권, 수치권, 그다음에 수치 거부권 있죠. 근데 수치인은 그건 없죠. 뭐가 없나요? 그렇죠. 우편물 반환 청구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있었잖아요. 그래서 발송인이 자 우편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과연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주소 변경을 청구했을 때 또는 성명 변경을 청구했을 때 그때 수취인이 할 수 있는 건 뭐였습니까? 주소 변경 청구권 해가지고 등기와 관련해서 자 등기비를 저기 수수료로 내야 되잖아요. 다만 동일 총괄국 내라면요. 그렇죠. 무료라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 7번과 관련해서 우편물 반환 청구권은요. 그렇죠. 여기는 발송인만 가지는 거고요. 반면에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그렇죠. 국내 우편에 있어서는 자, 국내 우편, 국제 우편 모두 발송인과 수취인 모두 가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우편물이 도착하고 난 다음에는 수취인, 도착하기 전까지는 발송인 또는 수취인 같은 경우는 발송인의 승인을 얻었는지 그런 여부를 가지고 수취인에게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확인한다라고 그렇게 봤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권리. 근데 이런 권리가 생기는 거는 어떤 것을 전제로 한다고요? 우편 이용 계약이 성립됨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립 시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7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편물 반환 청구권 수취인에게 없으니까 X고요. 8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이용계약 그 우편 성립 시기와 관련해서 첫 번째 관련하여 발송인이 우체국 창구에 접수 맞죠? 두 번째 우체통에 투입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방문 접수했을 때는요. 방문 접수자나 집배원에게 우편물을 제출하여 상대방이 수령에 그치는 게 아니라 수령하고요. 영수증을 교부한 때 그때 여러분들 우편 이용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에 틀렸네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제가 해설에 1, 2, 3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 9번은 뭐 다소 좀 말장난 같긴 한데 자, 우편 사업은요. 그렇죠. 국경 장관. 그래서 국가가 경영하고 장관이 관장한다. 국경 관장 그렇게 여러분들 말장난 같지만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그 국가는 경영하고요.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경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 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고시로 정한다. 자, 여러분들 뭐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저 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계속 제가 되게 선호하는 지문이죠. 여러분들 자 요거는 누가 정한다고요? 자 요런 거 어떤 자 우편 사업의 일부를 갖다가 다른 개인에게 떼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정사업본부장 정도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거는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장관 그러니까 장관이 정합니다. 그래서 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편 사업의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에게 떼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 뭐 각종 택배라든지 신용카드 뭐 송달이라든지 뭐 상업요소로 송달 같은 거는 우체국에서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대형 택배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개인들이 그렇게 퀵 서비스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함부로 정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뭘로 정해라? 법률로 정한다라는 거 그렇게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주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주체랑 그리고 법률까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원래 예전 문제집에서는 각종 주체들 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그래 쭉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번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각각 좀 비교를 하십시오. 이게 관할 지방 우정청장인지 우정사업본부장인지 아니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인지 요 세 주체 정도만 잘 비교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좀 디테일한 게 뭐 총괄국장 등도 있고 그렇게 한데 어쨌든 자 큼직큼직한 거 막 디테일한 거 모든 걸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큰 것들은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고시가 아니라 법률. 그러니까 9번 같은 경우는 답은 X지만 X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틀린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보는 순간에 찾아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저기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나중에 이런 연습을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는 오히려 좀 쉽게 느껴질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많이 같이 했던 분들은 늘 하시는 말씀이 계속 이런 훈련을 좀 하면 나중에는 좀 다른 책 문제집이라든지 아니면 실전 시험에서도 그렇게 낯설지는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모토는 어쨌든 가급적이면 가장 많은 문제들을 많은 문제들을 다뤄보고요. 그리고 최대한 여러분들 좀 지금은 연습 과정이잖아요. 맞고 안 맞고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한 그래도 좀 연습하자는 그런 차원이니까 지금은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최대한 그래도 좀 빠르게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좀 배분하셔서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9번도 역시 X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9번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금 갈로가 빠져 있네요. 그래서 뭐 갈로는 뭐 큰 의미는 없지만 9번 같은 경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 10번 보세요. 서신 송달 독점권은 국가에게 있으므로 신문 정기간음을 서적 상품 만내서 등의 내용물을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 송달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 우리 요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원칙적으로 서신, 송달과 관련해서는요 국가에게 있습니다. 국가가 하지만은 그렇지만 여러분들 서신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어요. 의사 전달물이긴 하지만 서신에서 제외되는 것 대표적인 게 정기 간행물 신문 등등이잖아요. 그래서 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 신문 배달하시는 그 업체에서 그렇게 배달을 하는 거지 국가인 우체국에서 그렇게 독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이 송달하는 것은 금지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서신 제외 대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신 제외 대상이 되는 것들 해가지고 각각의 요건들 우리가 쭉 정리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10번 요거 X. 그 다음에 11번 보세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우정사업의 경영 합리성과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특례 규정으로서 조직 인사 예산 경영 평가 요금 수수료 결정 우정재산의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해서 자 우리 우편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우편법 즉 법률이 4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법률 그 개정이야 같이 막 되기도 하고 큰 의미가 없지만 제정 순서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 이제 등장했던 게 우편법 이제 1960년이었죠. 그다음 61년도에는요. 그렇죠. 별정 우체국 이제 별정 우체국과 관계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82년도는 그 우편 치국국의 근거 법률이 되었던 우편 위임이었나요? 그 위탁 우체국 창구 위탁 업무에 관한 법률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그다음에 96년도에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우리 특례법 있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요 제정 순서들 딱 정리하시고 그리고 각각의 내용들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해독사가 되신 분들은 각각의 내용들 보는데 어렵진 않을 건데 특히 이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요금 수수료 결정 요거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으로 가시면 되고 그다음 그 손해배상 벌칙 규정은요 우편법 즉 기본법인 우편법으로 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하고 여기 뭐죠? 우편법하고 잘 비교를 하시면서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요 두 개만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12번 보시면 있네요. 우편사업 경영 형태, 우편 특권, 우편 서비스 종류 이용. 자, 손해배상 벌칙이네요. 그러면 우편법의 기본법인 우편법이죠. 그 우편에 관한 법률 중에 기본법인 우편법. 자, 1960년에 나온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아니라 우편법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별정 우체국이라는 거 우리 시골에 가면 여러분들 체신마크 막 있는 거 조그만한 가게 그런 거 있는 거 보신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61년도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워낙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국가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여러분들 우체국을 다 건설하고 직원들을 파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위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위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업무를 갖다가 위임을 했는데 자 이때 그 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는요. 국가에서 마련해주고 그분들을 채용한 게 아니라 자기 시설을 갖다 그대로 이용하는 거다. 그게 여러분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3번 보시면 우체국이 없는 지역의 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국가에서 위임을 받은 일반인이 건물과 시설을 마련. 맞네요. 근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별정 우체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 여기는 맞았나요? 자, 별정 우체국의 어떤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한 게 우편치국국이라고 해서 우편치국국은요, 저 우편 사업에 한정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14번 보시면 요거는 기출됐던 지문이네요. 자, 국제특급 EMS 교환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EMS라는 게 신속성, 정확성을 생명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내더라도 도착 국가에서 여러분 지연되고 부정확하게 도달되면요, EMS로서의 기능을 효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양국 간의 조약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세계 이상의 국가, 즉 여러 국가들의 또 어떤 다자 협약, 다자 조약을 통해서 그렇게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문장 그대로 여러분 시험에 나왔으니까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15번 보시면, 자, 우리 아까 서신 제외 대상으로서 국가가 송달을 독점하는 것에서 제외되는 것들 해가지고 뭐 서적부터 쭉 나오는데, 특히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 수치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외냐 포함이냐, 뭐 즉 표지 포함이냐 제외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는 책자가 나왔네요. 책자 그러면 여러분 요건이 뭐 있죠? 첫 번째가 표지를 제외한, 자, 48쪽 이상의 책자 형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서적이 책자 형태, 표지를 제외해서 48쪽 맞죠? 그다음 두 번째는요, 뭐 발행인이나 인쇄소나 출판사 이쪽인가요? 발행인, 인쇄소, 출판사. 그렇죠. 요거 중에 세 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기 보시면 발행인 땡땡땡 있고요. 그다음에 출판사, 더배움 뭐 이렇게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서적의 요건에 해당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쪽수가 표시돼야 된다는 겁니다. 책에 여러분들 책이라고 하면 문직이 쪽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여기도 보니까 쪽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요거는 뭡니까? 서신 제외의 서신 송달의 독점 제외되는 그 서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때 서적은요, 이때 하나, 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지금 이 책은요,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이 책을 갖다가 우편으로 받아보신 분들 또 계시고, 저기는 뭘로 보내는지 모르지만 이러면 일반 민간 그 택배사에서 받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 독점하는 어떤 서신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요건만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 16번 보시면, 이제 우편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 규정과 관련돼서 쭉 보시면 그 26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 좀 보시고요. 특히 보호 규정은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잘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16번 보시면, 자,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 우편 업무를 위해 사용 중인 물건은 압류할 수 없지만, 자, 국세, 지방세 등의 제세 공과금이 부과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압류 금지 물품하고요, 그다음에 제세 공과금 부과 면제 그 물건하고 구분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 대표적인 게 우리 집 배우는 아저씨 가방 같은 거 있죠. 요거는요, 그쪽 세금도 부과가 안 되고 압류도 금지됩니다. 반면에, 자, 원래는 우편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위나 스카치 테이프나 그런 것들은 우체국에서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일반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우편 업무를 위해서 사용 중인 물건이 있죠. 그것은 뭐만 금지된다? 요거는 압류만 금지되고요. 이건 세금은 부과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문제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 그 사례 간단한 거 있죠. 그냥 뭐 예시, 그러니까 집 배운 아저씨 가방, 그러면 요거는요, 세금 부과도 면제가 되고 압류도 금지가 된다. 반면에요, 우체국에 놓여 있는 과일 같은 거는, 아니면 우체국에 놓여 있는 컴퓨터 같은 거는요, 과일은 근데 뭐 압류하고 할 정도의 가치는 아니니까 뭐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들은요, 그렇죠, 세금 부과는 됩니다. 반면에, 자, 세금 부과는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압류는 금지되는 그런 물품이다. 그 양자를 비교를 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7번. 지금 막 여러분들 오늘 그 비가 많이 왔죠. 그래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경찰도 오고 엄청 막 길을 통제하고 그러던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전 사고가 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가로수 큰 게 그 도로 옆을 덮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느라고 막 많은 분들이 막 그렇게 수고를 하시는데, 지금도 바람이 엄청 불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창문이 지금 깨질 정도로 흔들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꾸 옆을 돌아보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는 꿋꿋하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자, 17번 그것과 관련해서 보시면, 자, 운송 요구권과 관련되는 내용이네요. 자, 운송 요구 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대신
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국가라 하더라도 뭐 함부로 우리 민간인들의 어떤 뭐 운송수단 같은 걸 무상으로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보상을 그때는 하여야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는 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자 이거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요 부분 맞고요. 우편 간선은 이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편 사업 보호 규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런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렇게 하면요 다 근데 다행히 고맙게 뭐 했어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직까지 이거는 나온 적이 없는데 여러분 예전에 과태료하고 벌금과 관련해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제가 뭐 카메라 보고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해봤자 뭐 반응은 대답은 없겠지만 그 금융실명법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혹시 기억나세요? 뒤쪽에 금융파트에 보시면 그 비밀 누설 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금융기관 직원이 비밀을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됐었고요. 그 외에 이제 통보 의무를 갖다가 위반한다든지 원래 금융정보 제공하고 그 명의인에게 어떻게 돼요? 그 금융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을 통보해줘야 되잖아요. 10일 이내. 그 10일 이내 또 시험에 나왔었고 그때는요 그걸 혜택하거나 아니면 우리 기록을 갖다가 보관을 5년 동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벌금이냐 과태료냐 거기에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맙게 다 뭐예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18번 같은 경우 다른 내용은 맞죠. 그 통행권, 통행을 방해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그다음 19번은 요 개념 자체 그대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항해 중 침몰을 피하기 위해서 하물을 벌여야 하는 경우에 그쵸 이때 뭐 삼성, 노트북, LG, 모니터, 냉장고 이런 건 다 버려도요 제일 끝까지 뭡니까? 우편 업무와 관련되는 우편 물을 라든지 우편 그 시설 관련되는 건요 제일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는 부담을 면제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이거는 그렇죠. 공동해상 손해 부담 면제 그것과 관련되는 개념 맞죠? 그래서 이거는 O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다음 20번 보시면 자 20번부터 26번까지 보시니까 그 제한 능력자의 우편 이용 계약. 자, 여러분들 그 행정법에서도 여러분들 행정법에서 다루고 있어요. 특별법에서 우편법에서는 제한 능력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그러한 그 우편 이용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뭐 공무원 시험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요게 그 부분이 나오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은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우편 이용 계약 관계에서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대리를 통해서 우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우편 계약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일반적인 계약에 대해서는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여러분들 법정 대리인 즉 부모님 동의 안 얻고 노트북을 샀다든지 옷을 샀다든지 그러면요 법정 대리인이 가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편 이용 계약은 다릅니다. 우편 이용 계약에서는 내가 미성년자인데요, 중학생인데요, 고등학생인데요, 엄마 동의 안 받고 내가 지금 우편을 500장 샀어요. 이거 안 통합니다. 자, 우편 이용 계약에서는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즉 능력자로 봅니다. 아시겠죠? 자, 21번 보시면 자,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의사 무능력자라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자를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 어린아이한테 100원짜리를 주고 1000만 원을 1000만 원이래요. 100원짜리 사탕을 주고 걔가 가지고 있는 5만 원짜리 로봇이랑 바꾸더라도 그 친구는 그런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계약을 갖다가 여러분 그대로 효력을 인정하면 그렇죠. 우리 어린 친구들이 큰 손해를 입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사 무능력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요 우리 무효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내가 만취됐다. 그 의사 무능력자에는 대표적인 게 유아, 만취자, 그다음 정신병자 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자 내가 우편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내가 그 당시 너무 만취해가지고 우편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자 이건 무효로 하자. 안 받아줍니다. 자 의사 무능력자도 제한 능력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무능력을 이유로 우편 이용 계약을 무효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주장할 수 없다. 2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반면에 2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교재에는 법률적인 잘못이라 했는데 법률적인 잘못은 여러분 다른 요인이 있죠. 그러니까 우편 이용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내가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는 할 수 없지만 다른 요인들, 다른 법률적인 잘못, 대표적인 게 여러분 사기 강박입니다. 자, 우리 우체국 창구 직원이 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뭡니까? 그 미성년자를 갖다가 협박을 해가지고 우편 이용 계약을 다량으로 체결했다. 그러면 뭡니까? 그때는 내가 미성년자인데 부모님 동의를 안 얻었다고 그 우편 이용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겠지만요. 뭐는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사기, 강박 등을 이유로 법률 행위를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 그것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2번 보시면 고등학생인 갑이 우체국 직원인 의뢰 기망에 의해서 우편 이용 계약을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유효함으로 이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는데, 자 여러분들 이때는 기망, 이게 바로 법률적인 잘못이죠. 그래서 이거는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동의받지 않은 고등학생임을 이유로는 취소할 수는 없지만 기망을 이유로는 취소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X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우리 아까 서신 독점권에서 서신 송달 의무는요 원칙적으로 국가가 독점합니다. 자, 그렇지만 서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또 포괄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를 갖다가 한정할 필요가 있는데, 자 아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서신 독점권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자 이제 여러분들 기억이 나셔야 돼요. 자 어떻습니까? 350g 이하이면서 기본 통상 우편 요금에요 10배 이하인 서신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국가나 지자체 보내는 등기 취급 서신 등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만 서신을 취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제도를 서신 독점권이라 하는데, 자 여러분 서신 독점권, 제가 일부러 이런 지문을 다 넣었어요. 그냥 OX를 맞추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교재처럼 쭉 한번 훑어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서신 독점의 범위는 무게가 350g 이하이고 통상 우편 요금, 통상 우편 요금의 100배는 너무하죠. 그래서 이거는 10배 이하인 서신, 그리고요 국가나 지자체가 보내는 등기 취급 서신, 여기까지가 뭡니까? 그렇죠. 서신 독점권의 범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특히 또 and라는 거, 즉 350g 또는이 아니라 350g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and라는 것까지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보시면 이걸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보내는 무슨 서신요? 등기 취급 서신. 요거 역시 서신 독점권의 대상이 된다. 오. 그래서 23번, 24번 같이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25번 보시면, 자 서신 독점권 제외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 상품 안내서하고, 앞에서는 우리 서적은 봤으니까요. 또 상업력 서류,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우리 서적과 관련해서는요. 표지를 제외한 48쪽 이상이었다면, 자 우리 상품 안내서 같은 경우는요 표지를 포함한 16쪽 이상의 책자 형태의 상품 안내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업용 서류, 상업용 서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회사끼리 서로 막 주고받는 거 있죠. 회사의 본점, 지점끼리 급하니까 여러분들 막 그 퀵 서비스 같은 거 이용해서 막 서류를 보고 하고 그러잖아요. 보내고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때 자 서신 독점권의 제외 대상이 되는 상업용 서류는요, 자 몇 시간 이내 주고받는 거요? 12시간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24시간이 아니라 12시간 이내 배달해야 하는 상업용 서류,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6번 한 번 더 넣었네요. 유아, 만취한 사람 등, 자 이런 사람들을요 의사 무능력자라고 합니다. 자기 행위에 따르는 결과를 판단할 수 없는 의사 무능력자의 경우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우편 이용 계약은 법률적으로 무효가 된다. 일반적인 경우는 무효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일반 계약의 경우는 무효가 되는 게 맞지만 우편 이용 계약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유효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우편 서비스 종류와 이용 조건이라고 되는데, 우편 서비스 종류하면요 두 가지가 있죠. 보편적 우편 서비스, 선택적 우편 서비스,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우편 서비스하고 선택적 우편 서비스를 나누는 기준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다음 보편적 우편 서비스가 그 범위에 포함이 되면요, 그렇죠. 그때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다 적정한 요금으로 그 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체계적인 조직 등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먼 오지에 사는 뭐 자연인인데 출연할 정도로 아주 먼 곳에 사는 사람이라도 서신을 보내고 싶다. 근데 아니면 뭐 거기서 재배한 배추를 뭐 사랑하는 뭐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데 너무 멀다고 그거 우체국에서 안 받아주고 안 보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거는 어떨 때요? 그렇죠. 보편적 우편 서비스일 때입니다. 반면에 선택적 우편 서비스의 대상은요. 그렇죠. 그거는 어떤 뭐 경제적 우체국의 어떤 그 뭐 경제적인 어떤 사정이라든지 여건 등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물론 이제 보편적 우편 서비스라고 무조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적정한 요금으로 공평하게 그렇게 다 해줄 수 있도록 국가가 의무를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선택적 우편 서비스를 나누는 기준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나왔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일단 우리 우편물과 관련해서는 통상 우편물, 소포 우편물 두 가지로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서신, 의사전달물, 통화, 서신 등의 의사전달물, 통화, 그리고 소형 포장 우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어렵게까지는 아니지만 좀 꽈서 낸다면 여러분들 물건을 갖다가 내겠죠. 물건을 내서 우리 물건을 갖다가 소형 포장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로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가로 세로 높이를 더해가지고 35cm냐 아니냐 그걸로 구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5cm 이하라면 소형 포장 우편물이 되어서 통상 우편물이 될 거고요. 3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포 우편물이 됩니다. 그러면 그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선택적 우편 서비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2kg이라고 그렇게 했고요. 소포 우편물은요 20kg이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이 통상 우편물에 해당되는지 소포 우편물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보편적 우편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선택적 우편 서비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꼬아서 좀 고급진 문제를 낸다면 그런 식으로 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 한번 볼게요. 3kg의 통상 우편물의 경우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 우리 2kg을 기준으로 하니까 3kg이면요. 이거는 선택적 우편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통상 우편물이 3kg이다. 이건 선택적 우편 서비스. 다음 15kg의 소포 우편물. 이거는 20kg을 기준으로 20kg 이하니까 이거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보편적 우편 서비스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쵸? 이때 아까 적정한 요금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요. 그게 필요한 사항은요. 여러분 그때 달라요. 우리 아까 우편 사업 업무의 일부를 갖다가 개인에게 나눠주고 개인에게 위탁하고 법인에게 위임하고 하는 거는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법률로서 정한다 했습니다. 그거는 장관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죠. 보편적 우편 서비스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는 그렇죠. 시시각각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 여기서 우편 서비스 관련되는 것들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야죠. 시시각각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법률로 정하는 게 아니라 고시로 알린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알려야 한다. 그래서 법률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보시면 우편과 다른 기술, 연구가 결합된 서비스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팩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 전자우편 이런 건 다 뭡니까? 그렇죠. 선택적 우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되는 거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 20kg 이하의 소포 우편물,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등기 취급 서신,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은 빼고는 다 뭐예요? 선택적 우편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하고요. 우편 이용과 관련된 용품의 제조, 판매 이거 역시 뭡니까? 선택적 우편 서비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 볼게요. 이제 이건 이제 배달 기한인데, 배달 기한이라는 것은요. 그렇죠. 우리가 배달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쭉 정해준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그 지연배상과 관련해서 연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은 뭐 늦었지만 여러분들 뭐 이렇게 문을 닫고 이렇게 강의를 하려니까 땀이 꽤 나네요. 자, 4번 보겠습니다. 보통 우편물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이길 특급과 등기소포는 접수한 다음 날, 당일 특급은 접수 당일 21시 이내에 송달되어야 한다라고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표 있잖아요.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기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그죠.
뭐가 있나요? 일반적인 통상, 일반 통상이랑 그다음에 등기 통상 둘 다 똑같아요. 배달기한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그렇게 구분하시고요. 반면 일반 소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반면에 소포는 소포지만 등기한 소포는요. 그렇죠. 이길 특급과 마찬가지로 접수한 다음 날까지 맞죠? 근데 이제 문제는 당일 특급인데 당일 특급 같은 경우는요. 틀렸죠. 당일 특급은 당일 20시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일 특급과 관련해서 자, 우리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구분했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자, 1일 날 오전에 보냈는데 1일 날 20시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다음 날 20시까지 도착한 경우, 다음에 21시 이후로 도착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가 달랐고요.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등기 우편물의 경우 접수한 다음 날까지 송달되어야 된다. 자, 제가 이 문제를 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등기 우편물이 언제나 접수한 다음 날까지는 아니고 등기 통상 같은 경우는요. 근데 일반 통상이랑 똑같아요.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라는 거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일반 통상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지만 신문이나 간보 등은요. 그렇죠. 이거는 3일 이내에 가면 어떻습니까? 뭐 신문이 의미가 없는 거죠. 접수한 다음 날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주 5회 이상 발행하는 일간신문 간보 규정에 따른 간보 등기 소포에 해당하므로 접수한 다음 날이 아니라 이거는 일반 통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문을 받아보는데 등기로 받아보고 그러진 않잖아요. 일반 통상이지만 자, 우리 관련 법령에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까지지만 이거는 빨리 송달하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접수한 다음 날까지다.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해도 이건 순간 등기 소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접수한 다음 날까지는 맞는데 등기 소포는 아니고 일반 통상이지만 예외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그렇게 접수한 다음 날까지 송달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7번 보시면 신문, 정기 간행물, 서적, 상품 만내서 등은 서신에서는 제외되나 의사 전달물로서 통상 우편물의 범죄에는 속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 우편물을 모두 국가가 송달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서신만을 송달을 독점하는데 다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예시들은요, 그렇죠? 송달의 독점의 대상이 되는 서신에서는 제외한다고요. 그래서 서신에서는 제외되지만 의사 전달물로서 통상 우편물은 됩니다. 그래서 통상 우편물은 3개: 서신 등 의사 전달물, 그다음 통화, 그리고 소형 포장 우편물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번에는 그 우편국 관련해서 엽서, 그다음에 봉투와 관련되는 규격 요건들 있죠. 그거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2016년도에 통상 우편물 소포품물에서 수치 완전히 뭡니까 표 그대로 나왔듯이 여러분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 뭐 우편 파트는 뭐 어떤 게 나와도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 우편 파트는 9문제를 여러분들 문제를 내려면 제가 계속 출제를 해보니까 나중에 낼 게 없어요. 그러면 계속 꼼꼼한 것, 더 깊은 걸 찾아낼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반면에 우편 금융 파트는요, 그렇죠. 9문제 중에 최소 4-5문제. 최소 4-5문제는 상품 파트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상품 파트 4문제, 5문제 채워버리면 나머지 4문제 정도 아니면 5문제 정도에서 다른 뭐 이론이라든지 뭐 관련되는 뭐 규정이라든지 그런 걸 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낼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편법은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디테일하게까지 꼼꼼하게 좀 보셔야 돼요.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도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우편번호는요, 그렇죠. 6자리가 아니라 5자리. 그리고 상하 좌우에 그렇죠. 이게 뭐 가려지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백을 돌아 몇 밀리 이상? 4mm 이상. 그래서 요거는 5자리 우편번호. 로 바뀌었다는 거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상하 좌우 4mm 이상 여백을 돌아. 그리고 주소하고 이름하고 자, 우편 번호가 있으면 우편 번호는 어디에 쓰나요? 주소하고 이름 위에 쓰든가요? 주소 이름 아래에 쓰든가요? 최근에 이런 편지 봉투 같은 거 확인하셨으면 아실 건데 오늘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봉함 우편물과 우편 엽서의 가로 세로의 최소 요건은 같다. 제가 예전에 기본 강의 때 그때 했었죠. 볼게요. 저기
90, 140 했죠. 90, 140, 90, 140 했고 봉투 같은 경우는 가로의 최대 길이는 해서 우리 여성분들 신발 사이즈로 해서 235 그리고 이제 90, 140이니까 나머지 120, 130, 170까지 그렇게 해서 딱 정리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께 같은 경우는 0.16mm에서 5mm, 5mm 이렇게 됐었죠. 기억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안 되시면 시간 강사 제가 일일이 쓸 수는 없고 저기 교재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해설에도 제가 필요한 부분만 저렇게 따로 잘 내놨으니까 그거 정리된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무게 같은 것도 더 중요하죠. 무게는요. 봉투 같은 경우는 3g에서 50g, 그다음에 엽서는요 2g에서 5g 그렇게 갔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면 자 봉합 우편물과 우편 엽서의 경우 가로와 세로의 최소 요건, 최소는 뭡니까? 세로가 90, 가로가 140 그랬죠. 90, 140, 90, 140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갔다 오고요. 다음 10번 보시면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경우 최소 3g, 최대 50 맞죠? 3g, 50g 맞고요. 반면에 엽서는요 최대 5는 맞지만 최소는요 2g 그랬죠. 최소 제한은 없다가 아니라 2g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 11번 보시면 자 광고 우편 엽서는 발행을 원하는 자가 우정사업본부에 신청서를 보내고요. 그 우정사업본부에서 그 적합성을 승인 후에 10일 이내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 우편 엽서와 관련해서 기억할 거 2개를 기억하라 그랬죠. 자, 언제예요? 그렇죠. 10일 이내에 적합성을 승인을 검토한 후 누가 발행을 한다고요? 그렇죠. 광고주가 발행하는 게 아니라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항공서관 뒤쪽에 국제우편 나올 때 사제항공서관 있잖아요. 그때 지방 우정청장이 승인 후 우리 사제하는 거랑 구분하셔야 됩니다. 광고우편 엽서는 사제할 수가 없다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해서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헷갈리지 않도록 양자를 비교하십시오. 그래서 해설에도 제가 코멘트 달았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러면 신청한 자가 발행한다? 틀렸죠. 우정사업본부가 발행한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 다음 12번 보시면 자, 이거 전기 간행물 같은 경우 묶어서 발송하는 경우 띠종이를 사용하는데 자, 이때 신문 형태가 아닌 전기 간행물이 자, A4 이하라면 자, 그대로 원형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거 쓰는 거는요 앞면에 써요, 뒷면에 써요. 그래서 뒷면에 씁니다. 그래서 주소, 성명, 우편 번호는 뒷면에 기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X 13번 백지, 노트 등 의사 전달 기능이 없는 물건의 경우 소포로 취급해야 된다. 자, 한번 백지, 노트 자, 여러분들 안에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그냥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크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요거는 소포로 취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물건으로 본다. 그래서 소포로 취급해야 된다.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14번 소형 포장물과 소포 우편물을 나누는 기준은요 무게가 아니라 우편물의 크기입니다. 35cm. 그래서 소형 포장 우편물은 통상 우편물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15번 보시면 우편물 무게에 따라가 아니라 크기에 따라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래서 작은 물건은 소포 우편물이 아니라 작은 물건은 통상 우편물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소형 포장 우편물이고 통상 우편물이다. X. 그다음 16번 보시면 소포 우편물에는 서신을 포함할 수 없으므로 물건과 관련 있는 것들을 보낼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 택배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감사장, 인사장, 뭐 사용 설명서, 그다음에 그런 것들 다 들어있죠. 당연히 들어있습니다. 근데 원칙은 알아두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소포 우편물에는 개인적인 서신 그 다음 뭐 이런 의사 전달 같은 할 수 있는 서신 등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편법으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다만 그 상품과 관련 있는 뭐 감사 인사라든지 설명서라든지 그런 것들은 동봉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함께 보낼 수 있다. 그다음 17번. 자, 요거는 자, 이렇게 볼게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방금 이제 문제집을 수령을 했는데 자, 기출 표시라든지 그런 것들도 지금 다 해설로 들어갔나 보네요. 문제 쪽에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뭐가 기출됐고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훨씬 좋은데 여러분 반드시 그 해설집 좀 불편하더라도 좀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네요. 제 마음 같으면 이렇게 다 찢어내고 여러분 옆에다 대고 이렇게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 솔직히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은데 왔다 갔다 할 그게 아니죠. 그냥 옆에 보고 쭉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공부라는 것도
저의 경험상 그래요. 본인이 직접 공부를 해본 분이면 문제집이든 교재든 그런 걸 갖다가 본인이 이제 수험적인 생활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필요해서 이렇게 도움이 되고 어떤 게 좀 불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일반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자 여러분들 볼게요. 17번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기출 보더라도 여러분들 가끔씩 보면 아 정말 좋은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될 때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중에서 이제 뭐 가끔씩 문제 질문하는 거나 그런 거 보면 그렇게 막 감탄하고 그런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기출을 내서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씩 보면 진짜 신경 써서 만들었다, 역시 기출 문제구나라고 하는 문제, 되게 간단 심플하면서 여러분 참 좋은 문제가 바로 요 문제잖아요. 보시면 20kg 이하인 노트북 사진첩, 이게 제가 좀 문제를 좀 변형했던 건가요? 20kg 이하라는 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세요. 20kg 이하인 노트북, 사진첩, 거래통장, 통화 등은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하는 소포 우편물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일단 요거는 문제를 되게 제가 신경을 써서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신경을 써서 만든 건데 잘 보세요. 이런 걸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의 기출 문제에다가 여러분들 거기도 제가 좀 신경을 써서 좀 만든 것 같은데, 자, 20kg 이하면요. 20kg 이하의 소포 우편물은 보편적 우편 서비스예요. 그러면 그게 여기 나오는 것들이 보편적 우편 서비스 20kg 이하니까 보편적 우편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기 소포에 해당돼야 되죠. 소포 우편물에 해당해야지만 되는잖아요. 보세요. 노트북, 사진첩, 거래통장 기출됐던 거죠.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소포품을 즉 물건으로 볼 수는 있지만 통화는요. 그렇죠. 통상 우편물이죠. 그럼 통화가 보편적 우편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요. 20kg 이하 가지고는 안 돼요. 뭐 이하? 2kg 이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X다. 17번 문제. 좀 제가 보고도 좋은 문제네요. 자,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8번 보세요. 총 무게가 17kg 백지 노트 한 박스는 그랬네요. 아까 우리 앞에서 봤지만 백지 노트는 소포 우편물로 취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7kg이면요. 저희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 해당하겠죠. 오. 그다음에 19번 임의로 여러분들 개폐하면 안 돼요. 내용품을 문의하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문의했는데도 불응하면요. 그때는 접수 거절할 수 뿐이지 임의로 개폐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범죄가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안에 뭐 들었는지, 안에 여러분 주머니를 누가 뒤진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가방을 누가 뒤지면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함부로 남의 거를 갖다가 수색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영장을 발부받거나 아니면 정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나 가능한 거지, 지금처럼 의심된다고 여러분들 임의로 개폐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X. 다음 20번은요. 그렇죠. 등기 일반 소포, 등기 소포 그것과 관련해서 구분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없고 다만 두 개 다 영수증을 교부한다. 그래서 등기 소포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전 과정을 갖다가 취급 과정이 여러분 기록되고요. 뭐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송할 때 반송 수수료를 징수한다. 여기 이제 등기 소포고, 일반 소포는 그것과 반대고 다만 영수증을 교부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뭐 해설지에 오타가 있다고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자, 이건 제가 이 양쪽에 좀 혼난 케이스인데, 자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자, 요즘은 거의 등기를 갖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표를 첩보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등기를 대부분 등기든 일반이든 소포 관련해서 등기를 납부하는, 그러니까 돈으로 요즘에 있죠. 우표 같은 것도 그 금액을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하지, 그걸 막 우표를 더득더득 붙여서 그렇게 하지는 잘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어떤 이론적으로 여러분 이제 접근하시면, 자 등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굳이 우표를 붙이거나 그럴 필요 없으면 모든 게 기록 처리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등기를 갖다가 붙이는 게 첩부잖아요. 붙일 필요 없고 어떻게 한다? 우표를 붙일 필요가 없고요. 우표를 그냥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납입니다. 해설에 등첩인가요? 뭐 그렇게 되었다고 아까 제가 잠깐 확인을 했었는데 등납 이렇게 됩니다. 등납. 등기는 납부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소포 같은 경우는요, 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소포 막 누런 막 그 봉투에 이만 어떤 뭐 물건이라든지 옷가지라든지 그런 거 넣고 막그 우표가 막 여러 장이 더덕더덕 붙었던 거 제가 어릴 때 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일반 소포 같은 경우는 자, 우표를 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기는 납부하고요. 일반은 첩부한다. 그래서 제가 괜히 그 두 문자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등납 일첩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기 여러분 근데 두 문자 이거는 두 문자보다도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등기는 그냥 우표를 납부 이렇게 주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일반 소포는 등기를 우표를 붙인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납 일첩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21번 보세요. 등기 소포는 우표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일반 소포는 우표를 첩부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등납 일첩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등납 일첩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해설에 잘못된 거 그게 지금 교정 작업 때 확인을 해가지고 좀 올렸는데 그게 좀 처리가 안 돼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등납 일첩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 22번 보시면 방문 소포.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방문 소포하고 그냥 방문 접수한 소포랑 창구에서 접수한 거랑 구분되게 표시한다.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소포 번호를 동일하게가 아니라 구분되게 부여하여 구분되게 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3번 보시면 소포 부문을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기, 부정기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전화 없이도 정해진 시간에 방문 접수를 실시하므로 쇼핑몰 운영자 등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굳이 매번 전화할 필요 없이 쇼핑몰 운영자 같은 경우는 매일 꾸준히 그런 물량들 있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또는 뭐 부정기적으로라도 계속 별도의 연락 없어도 와서 수거하게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 뭐라고 하냐? 계약 택배라고 하나요? 네, 계약 택배. 우리가 전화하는 거 개별 택배, 요거를 계약 택배 그렇게 보죠. 그래서 개념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24번 보시면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경우 우편물의 앞뒤 상하 좌우는 완전히 봉해하며 특정 부분이 튀어나오거나 눌러찍기, 도단이 구멍 뚫게 하면 안 되겠죠. 다만 예외로 뭐는 가능합니까? 그렇죠. 점자는 허용됩니다. 그래서 점자 기록은 허용된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X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우, 너무 덥네요. 자, 좀 쉬었다가 이 뒷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